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6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세 번째 다룰 책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인데, 이 책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신 분이 또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무탈하게 지냈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난번에는 노멀 피플로 가장 최근에 그렇죠. 인사드렸던 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챈들러 씨의 인생책을 네, 하나 인생책. 만들어 주신. 그럼 바로 오늘 책과 작가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강 작가는 또 여러 번 다뤄가지고 또 워낙 유명하기도 한 분이라 저희가 더 새롭게 소개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작품 히라버 시간인데, 41살의 한강이 발표한 5번째 장편 작품인데, 이 작품이 나왔을 당시에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후보자까지 올라서 꽤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게 왜 히라버 시간인데, 히랍이 뭐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의 옛 이름이 헬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불렀는데, 이 그리스어가 그 헬라어네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원정 세계 정복을 뭐 거의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때부터 좀 이렇게 세계 공용어가 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헬라어는 뭐 불란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자로 쓰는 거. 네, 한자로 쓰는 음차한 게 이제 히랍. 헬라가 어떻게 히랍이 된지 모르겠지만 헬라 히랍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 그리스어를 사실 히랍이라고 합니다. 이 히라버 시간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만남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그럼 오늘 이 책 읽어마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수진과 레이님. 네, 제가 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읽지 말아야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할 이유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독자를 같은 시공간으로 데려다 놓는 감각적인 묘사가 놀랍습니다. 책갈피를 꽂은 멋진 표현이 정말 많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읽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용이 아까 로맨성이 당황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다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사실 저는 20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장편 소설로는 분류되지만 이 짧은 소설을 너무 많이 끊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자와 여자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남자, 여자 각각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남자의 이야기 중에서는 진심이 담긴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편지를 편지 잘 쓰긴 잘 썼어요. 네, 정말. 진심을 담긴 편지를 쓰고 싶은 분 혹은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해줄 만한 소설이다. 좋은, 네, 네.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달에 여자친구 생일이 있다. 네. 당장 서점으로 가서 히라버 시간을 읽어라. 서간문의 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냥 친절하지는 않은 서술과 구성을 보여줍니다. 챕터가 구분이 되어는 있어요. 한 20 몇 챕터가 있는데 챕터 구분마다 시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점은 똑같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쭉 가는데, 그게 어쩔 때는 여자를 서술하다가 여자의 주변을 이렇게 그리다가 어쩔 때는 남자 주변을 그리는데 그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다가 여자가 독일로 간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도 그랬어요. 앞에 계속 쭉 여자로 네.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여자가 뭐 15세 때인가 수유리에 살다가 독일로 갔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후에 이제 독일에서 산 것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누가 봐도 남자가 쓴 편지인데 아까 음. 독일로 간 사람은 여자였는데 음.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읽어야 되는 한 가지 더 이유는 최근에 이 히라바 시간을 고르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신간이 또 한강 작가에 하나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신간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편집된 그런 작품 모음집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장편이 바로 히라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 에센셜. 네, 디에센셜이라고 교보문고랑 문학동네에서 작업을 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 작가의 다양한 장편 소설 중에서도 히라바 시간을 고른 이유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있지 않았을까 의문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한강 작가의 책을 좀 읽어보셨죠? 저번에도 그렇죠. 사실 한강 작가 책 갖고 오셨던 것 네, 같아요. 소년이 온다 그렇죠, 가져왔는데 맞아요. 이미 단행본으로 소년이 온다라던가 채식주의자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편집본에는 히라바 시간이라는 숨겨진 보물 같은 걸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이런 비슷하긴 한데 계절감이 요즘과 딱 맞습니다. 요새 장마철이에요. 습하고 축축 처져요. 아주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 이걸 읽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축축 처지는 정서긴 하다. 사실 책을 기분 전환하려고 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좀 그냥, 식히자. 머리 좀 네. 식히려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려고 그런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네.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저는 그 레이 씨가 저희 그 단톡방에다가 인터뷰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이 작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쓰는구나. 전체적인 정서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돼 있구나. 이런 게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채널 예스24. 한강 작가의 결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물론 선입일 수 있어요. 선입견일 수 맞아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을 파악할 수는 있다. 그렇죠. 이런 성향의 작가구나라는 거를 그 11분 2초인가요? 그 네. 정도의 분량으로 앞 충분히 알 수 10초에서 있어요. 결단 납니다. 네.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멋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확 알 수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그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읽었냐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오랜만에 또 수원 왕갈비 통닭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소설인가 시인가? 소설이면서 시이고 시이면서 소설 시인가? 시소설인가? 뭐야 이 책?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뭐 챈들러 씨가 뭐 읽지 말아야 될 이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되게 갑자기 시 같은 부분 나오고 그 산책과 연애에서 봤던 그 종이 낭비하는 눈꽃 표시. 뭐 종이 낭비하는 행가리 하는 거 그 하나 네네. 되게 난해한 작품이었습니다. 구성. 네, 작품이었고 또 이 책에 띠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강 문학의 정수, 침묵을 그려내는 단단하고 섬세한 이야기. 진짜 와닿는다. 이제 그래요? 보니까 정수인가요 이게? 아니 정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침묵을 그려낸다라는 네. 표현이 딱 와닿아요. 네. 근데 저는 정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문학평론가 이소연 선생님의 글이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난해해요. 그러니까 평론도. 네, 평론도 난해해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뭔가 구리면은 혀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포장을 정말 잘해야 했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문장은 정말 그러니까 진짜 와 와, 미쳤다 싶은 거죠. 제가 또 감탄하는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문장 잘 쓰는 작가. 근데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역시 국문가답구나. 그 약간 제가 자주 요즘에 음식에 빗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연복 그 목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리사 중에 대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문장계의 약간 백종원 아니면 이연복이다 싶었어요. 그만큼 너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되게 감탄할 만한 그 문장들을 요리해내는 작가구나.
근데 그게 막 노렸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죠. 네, 되게 진실성 있다. 네,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문장들을 마음에 갖고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좀 현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국문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그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비싼 그 63빌딩 뷔페 그 파빌리온이라고 있는데 아 가보셨나요? 네, 한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기념일로 한번 가봤는데 네.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음. 이야 스테이크 죽이네. 뭐 초밥 진짜 맛있다. 아 맛있긴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요. 어. 야 육회 여기 다른 육회랑 좀 어. 다른데? 여기 랍스터도 있어. 약간 이렇게 여러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매 순간 즐기긴 했네요. 그쵸. 이거 와 문장들 와 이러면서 봤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아 이거 물이 제일 맛있었다. 그리고 있잖아 어른들이 하는 말 아, 물이 제일 맛있다 이 집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약간 내가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먹은 듯한 그런 포만감이 있는 독서였습니다. 그다음 레이 씨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졸리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그 한강 작가가 원래 시로 등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시인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소설에도 뭔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 적은 없거든요. 뭐예요? 글쎄요.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럼 내 취향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 책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한 적은 없는데 아마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한다고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같이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궁금하면서 계속 읽었고요. 저는 6년 전에 2016년에 밤샘 독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밤새 책을 읽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 졸면 안 돼요? 졸아도 되고 아 졸아도 네 돼요? 거기서 뭐 퀴즈쇼도 하고 뭐 음. 야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에서도 했었는데 이건 대학에서 했었던 책인데 그냥 서가에 돌아다니다가 이 책 재밌겠는데 하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는 굉장히 좀 자주 생각나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마음속에 좀 자리를 잘 잡았구나. 로맨스전과 완전 반대네요. 읽고 네. 도무지 맛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는데 네. 네. 그거랑 다르게 계속 생각이 나는. 네, 뭔가 씹을수록 더 맛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저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가끔씩 생각나는 맛이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성향- 그럼 다시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고?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을 다시 읽는 것 같아요. 구절 위주로. 네, 구절 위주로 읽었고 그래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로맨스정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장이 참 수려해가지고 표현도 수려해서 이번에도 같은 곳에 밑줄 긋기도 하고 같은 곳에 또 메모하기도 해서 근데 이 한강 작가 소설 읽다 보면은 그 인물의 내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집중한다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푹 빠졌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무섭기도 할 때도 있고 재밌기도 할 때도 있고 상쾌하거나 뭐 개운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번에 좀 더 개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남자? 여자? 남자한테 이번엔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의 편지에 또 집중이 많이 갔는데 그 남자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기는 말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순간을 돌아보는 그 자체가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너무 이제 빠져들어서 가끔 눈물이 한 번씩 이게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최고의 네. 독서네요 정말. 이게 또 제가 독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와닿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2주 3주 정도 다녀왔었는데 마침 또 지역이 남자가 오랫동안 살았던 마인츠 지역에 딱그 지역이에요? 네, 갔다 왔어요. 노렸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읽고 난 다음에 독일을 가신 거예요? 읽고 갔다 오자마자 거의 읽었는데 아. 거기에 마인츠 얘기가 나와서
이러면 기억나지. 완전 네. 좋죠. 그러면 운명이네요. 네, 뭐야? 이 남자는 거기서 생애 절반을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그렇죠. 한 상황인데 저는 잠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좀 많은 모습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기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문장이 이거 그건데? 너무 본격적이어가지고 교수님 나만은 내 이름만은 주번인가 주번? 뭐 그러면 챈들러부터 예. 이거 살려도 돼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챈들러부터 시작을 어떻게 읽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즌에 논의가 이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소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다들 대리 경험을 뽑잖아요. 내가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으나 그 지평을 넓혀주는 이런 인생도 이런 삶도 이런 감각도 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는 게 이제 대리 경험. 그것이 이제 소설의 어떤 미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큰 미덕으로 삼지는 않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을 때 뭐 그렇게 막 그것을 누려보지도 않았고 누릴 만한 건데 못 누렸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뭐 그게 좋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설의 좋은 점은 거기보다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리 경험을 하려고 소설을 읽는 편도 아닙니다. 다만 근데 이번 히에라버 시간을 읽으면서는 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시각을 잃어가는 남자의 삶과 말을 잃은 여자의 삶,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접할 수 있었고 이 책이 아니라면 제가 그 감각들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런 것들이라서 그거는 정말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건 마치 레이 씨가 푹 빠졌다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경험이 저는 상쾌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인생에서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문장이 존재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그 점은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저도 다들 같은 얘기는 하겠지만 200페이지가 안 되는 분량에 이렇게나 많은 포스트잇을 꽂아본 적이 있나. 보니까 제가 한 30개 꽂았더라고요. 반짝반짝하네요. 네. 한 6페이지에 한 번씩은 아주 미친 문장들이 나오는 책이다. 그렇죠. 이건 레이 씨가 어딘가에 썼던 것 같은데 그것만 수진 씨가 썼군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읽을 만한 가치는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담당하긴 했지만 그만큼 너무 감각적인 문장들이 많았으나 문장들이 감각적인 만큼 전체적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드리자면 제가 뭐 유난히 인상 깊어서 표시한 문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포는 아직 희미했다. 고통은 침묵의 뱃속에서 뜨거운 회로를 드러내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다. 철자와 의문, 헐거운 의미가 만나는 곳에 희열과 죄가 함께 폭약의 심지처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장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죠. 제가 대체로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책들을 읽을 때 언제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다. 근데 이 책은 좀 그런 느낌보다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심하게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안개가 자욱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상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관인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배열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가다가 부딪히겠죠. 뭔가 발밑에 뭐야.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내 손에 들려 있는 건 보이니까 그걸 보면은 너무 멋진 유물인 거예요. 너무 귀한 유물인 거예요. 그거 두고 이제 또 갑니다. 가서 또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마주하고 하지만 전체 다 독서를 끝낸 시점에도 제가 어디 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고 그만큼 읽어도 이 책을 제가 5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찝찝함 그리고 한강 아까 로맨스정이 그 동영상을 보고 한강에 대해서 빡 바로 감이 왔다는 것처럼 저도 본의 아니게 한강 작가의 책을 문학소년단에서만 읽어봤어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리고 히라버 시간 문학소년단에서만 읽어봤는데 3편밖에 안 읽어본 쪼랩이지만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다들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장면. 있죠. 네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불의만 보면 넘어가는 이종석. 가난한 이민호. 재벌 아니고 가난한 이민호.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철없이 자란 박신혜. 화 안 내는 장혁. 이런 거 한국 드라마에서 절대 볼 수 없다. 그만큼 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역들을 연기한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 궁금해졌습니다. 그 어떤 사연도 없이 밝기만 한 티 없이 밝기만 한 한강 작가의 주인공, 한강 작가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사연도 없이 티 없이 밝기만 할 수 있을까? 그거 되게 한번 궁금하다. 이 정도 인상을 받고 저도 이제는 선입 아닌 선입이 이제 한강 작가에게도 생겨버리는 듯 해요. 대체로 이런 분위기는- 결이겠구나. 한강 작가의 소설들은 뭐 그 정도로 읽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뭐 다들 하신 얘기가 결이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마지막에 하니까 재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써온 게 있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한강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영화로 만들 수 없겠다 싶을 만큼 고도로 감각적이어가지고 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의 소설의 주인공은 다 비극적인 걸까? 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은 한 페이지만 읽어도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지만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가볍고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씨가 이렇게 선뜻 추천을 못 하시는 게 그런 분위기, 이런 힘듦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마침 또 굉장히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류의 소설을 같이 읽어가지고 지난번에 읽은 저주토끼. 네, 그렇죠. 그래서 유독 결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강의 소설 속 주인공의 아픈 서사와 정신적 고통에 끌어들여지는 데서 오는 피곤함, 주인공과 같은 시공간으로 빨아들여지는 생생함은 놀라운 체험임과 동시에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체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과거에 채식주의자 읽었을 때 입맛이 없었거든요. 이랬던 사람 꽤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진짜 한 3, 4일간. 그리고 한동안 진짜 고기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도서네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쁘게 입맛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 저는 한 번도 전혀 겪어보지 않은 감각이나 감정에 대한 묘사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이입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그 정도로 그런 묘사가 탁월한 작가인 것 같고 레이니 링크로 보내주신 한강 작가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창작자들은 창작자 아닌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부터 아닌 것들까지 우리가 무심코 순간순간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이것보다 더 자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풀어주는 묘사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을 때 소설가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글로써 이렇게 표현해줬을 때, 와, 이 사람이 내가 바로 이건데. 바로 이거다. 네, 근데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너무나 고맙다. 맞아요. 새로운 세계랑 만나는 듯한 느낌. 진짜 말을 몰라서 못했다가 누군가 말을 알려준 기분. 네.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공감.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한강 작가로 산다는 거는 어떤 걸까? 이렇게 고도로 각성된 것 같은. 그렇죠. 정말 제가 이렇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사 힘이 없으시고 말이 자꾸 들어가시고 이런 게 아닐까. 제가 보내드린 인터뷰에 있었던 내용인지 몰라도 그 소설을 쓸 때에 소설에 많이 기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영상에서 나왔던 멘트. 그래서 소설을 쓰지 않을 때의 자신과 소설을 쓸 때의 자신 그리고 기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소설에 많은 내용들이 담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 대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고단한 그렇죠. 삶일 것 네. 같아요. 연관 검색어.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인데 저희가 시즌 6를 받아서 또 부제를 달았죠.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뭐 눈엔 뭐만을 좀 해보자 해서 부제는 뭐 눈엔 뭐만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표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좀 이렇게 뭔가 관련된 거 찾아볼까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하나 찾은 게 제가 향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그 히라보 시간에 그 사과향 목욕비누 냄새라는 그런 묘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향 제품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뭐 주인공에게 좀 이런 냄새가 났겠구나. 약간 공감각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연한 사과향의 목욕비누 냄새가 코끝으로 끼쳐온다. 또 여자의 아이가 쓰던 어린이용 목욕비누 냄새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여자의 향이 사과 향이 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 목욕비누 냄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욕비누는 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이걸 것이다. 찾아봤어요. 요거죠. 근데 그 2011년 당시에 쇼핑 그거 찾을 수는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 좀 뭘 많이 사용할까 했더니 이제 포멀비 마이키즈 올인원 클렌저 사과향 이거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 하필 또 사과향일까? 그 당시에 사과향이 또 사과향을 어떤 의미 썼을까요? 있을까? 아니면 사과에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작가가 그냥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자연스럽게 사과향이 생각이 나서 작품에 녹인 건지 아니면은 사과향에도 어떤 의미를 넣은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의 삶이 되게 무채색 같고 되게 말도 안 나오고 되게 몸이 건조한 삶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과 향이라는 상큼한 향이 아이가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상쾌하고 좀 상큼하고 자기의 삶의 활력소였고 빨갛고 대중적인 향이라서 모두가 좀 느낄 수 있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사과향 목욕비누는 청송 사과비누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또 여름 향수 같은 거 이제 많이 쓰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과향이 나는 향수 쓰면 참 좋죠, 기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러쉬에서는 그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과향인가요? 네, 사과향이 좀 납니다. 그리고 랄프 로렌의 랄프 우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사과향이 좀 나요. 그리고 프라고나르의 에뚜알 그리고 르라보의 암브레트 이게 있는데 암브레트는 좀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과향을 좀 가볍게 느끼고 싶다. 이거 뿌려놓고 히라보 시간 좀 읽으면은 좀 괜찮다 하는 게 러쉬의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제품이니까 네, 좀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 청송 사과비누 그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청송 국내산 유기농이라서 국산 애용 네. 청송 사과비누 모두들 함께 네. 이런 과일 이름 들어가는 비누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진짜 들어갔을까? 오이 비누는 진짜 오이가 들어간 건가? 그쵸, 오이 향만 첨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함유적이죠. 약간 청송 사과 비누도 담갔다 뺐다. 근데 여기는 함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그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네. 그런 청송 지역 뭐 지역 생활 농협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이라 아마 다른 데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챈들러 씨는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셨을까요? 네, 챈들러의 연관 검색어는 알베르토 망겔입니다. 망구엘이라고도 하죠. 누구냐면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캐나다 작가입니다. 캐나다에서 작가, 번역가, 편집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이라고 합니다. 간지나네요. 네, 급이 좀 있죠.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가이자 장서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게 그거더라고요. 보르헤스,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보르헤스가 이제 결국 눈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그 책 좋아하던 사람이 책을 못 읽게 됐을 때 책을 읽어주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알베르토 망겔이.
그만큼 뭔가 독서 쪽에서는 진짜 한가닥 하는 인물이다라는 거. 그가 쓴 많은 책들 중에 끝내주는 괴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타이틀이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가 이제 장서가라고 한 그런 사람이 평생 동안 유년 시절서부터 쭉 읽어온 책들 속의 몬스터들, 이런저런 캐릭터들, 괴물들, 뭐 유령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쓴 책이라서 되게 관심이 갔고 이 책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18회 일부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레이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저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지는 그쵸, 계기가 장면 중에 되죠. 하나가 되는 그 문제인데 새가 건물에 들어와서 이 새를 이제 밖으로 보내주려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새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온 새지만 실제로는 유리창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는 새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엄청 충돌 좋네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평균 내보면 하루에 약 2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하루만. 어떤 활동 조사 같은 게 있어요. 주변에 이 야생 종류 그 사고가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그 지도에서 올리면 이제 사례를 이제 모아 통계 자료를 내는 거죠. 이 지역에서 뭐 네. 이런 지역에서 사고가 많더라. 네, 그 지역의 그래서- 특징은 뭘까?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앱도 있는데 네이처링이라는 앱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환경 조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 새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맹금류 독수리 같은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고정돼 있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하고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새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게 5cm, 10cm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경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줄을 이렇게 매단다거나 해가지고 못 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 새가 이제 저기는 유리창이 아니구나. 저기는 저기구나. 뭐가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유리창을 마냥 투명하게 해두지 말고 네. 중간중간 우리가 조금 시야가 가릴지라도 뭔가를 붙여놓자라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유리창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붙이면 좀 시야가 좀 닫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축공법으로 자외선이 좀 안에서는 훤히 보여도 네, 밖에서는 좀 새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있는 어. 듯한 그런 과학적인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2만 마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 네, 너무 너무 전 많네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네네. 하루에 미국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다음 수진 씨는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셨을까요? 저는 AR, VR이 생각이 났는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인데 각각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체험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요즘 메타버스 이슈로 인해서 AR, VR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공간 구현을 넘어서서 사용자가 오감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실제 세계와 근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은 아마도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체험 확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AR, VR 기술이 우리가 너무나 알아챌 수 있을 만큼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전까지는 타인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문학을 읽어보는 것은 어떤지 결론은 문학소년단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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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본격적으로 책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저는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한 스토리라인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실명을 해가는 히라버 강사 그게 남자 네. 그리고 실어증에 걸린 수강생 여자 이 총체적 난국 조합이 이제 그 히라버 수업을 통해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이게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한 게
서로 각자 간의 그런 서로의 힘듦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그런 난국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를 뭔가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남자는 집안 내력으로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아버지도 실명이 됐고 또 너는 이제 조만간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해서 시력이 남아 있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히라버 강사가 됩니다.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편집자로 활동하고 뭐 작가로도 활동하고 이러던 와중에 어느 날 실어증에 걸렸는데 이 실어증이 한 번 이게 처음 온 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 한 번 겪었어요. 그때는 어떤 이유로 걸렸는지는 잘 저는 못 알아챘거든요. 근데 이 실어증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때 불어 시간에 찾아온 생소한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발음. 프랑스어 단어 하나를 보고 예. 갑자기 말이 트인 거죠. 그 실어증을 극복해낸 건데 그 단어가 비블리오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극복을 했으니까 다시 찾아온 실어증에 뭔가 낯선 언어를 그쵸, 낯선 언어를 한번 배우면 내가 실어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히라버를 듣게 되는 거죠. 주로 이렇게 저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남자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여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이 뭐 마지막 부분에는 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랑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명해가는 히라버 강사 남자와 실어증에 걸린 수강생 여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일단은 뭐 왜 히라버일까? 그렇죠.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간태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라버에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중간태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거에 작가님이 꽂힌 게 꽂혀서. 아닐까. 요걸 언제 내 소설에 한번 써봐야지 꼭 쓰고 말겠다 그랬는데 이제 적당한 소재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닐까. 중간태라는 게 네.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네.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예를 들어 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 중간태를 쓰면 무엇을 사서 결국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해한 중간태는 그러니까 수동태와 능동태 말고 그 중간에 무언가다. 그러니까 수동이면은 내가 영향을 받는 거고 능동이면 그냥 내가 행위 주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가 여자에게 뭐 어떤 삶의 의미가 되고 여자가 혹은 그 반대로 여자의 존재로 인해서 남자가 뭐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깨닫고 이게 아니라 둘이 그냥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중간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고대 그리스어 고전도 있잖아요. 플라톤이랑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차용 같은 느낌을 하고자 이런 히라버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잖아요. 작가도 히라버를 배우려고 했으나 그렇죠. 맞아요. 네. 배우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네. 도움을 많이 받긴 했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사어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쓰이지는 않는 언어. 음. 이니까 사실 이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언어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맨스 정이 총체적 난국의 조합이라고 한 게 저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이 남자는 안경을 써야 10cm 앞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록색 안경 같은 거. 그냥 안경을 벗었을 때는 저기 뭐가 있다 없다 정도만 그것도 그냥 어떤 희끄무레한 형태로 보일 뿐. 그런데 여자는 말을 잃었으니 필담밖에는 할 수가 없죠. 수화거나 수화는 당연히 남자한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 둘이 접할 때는 이제 남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안경이 그냥 부셔진 그거였으니까. 그렇다면 필담인데 또 적어서 필담을 하기에는 남자가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손에다가 쓰는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이들의 의사소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언어를 이들은 배우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건 거죠. 그걸로 소통할 것도 아닌데 그걸로 만나는 거네요. 그리고 이 히라버 시간에서 뭔가 다루는 게 표현이나 언어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시각 본다는 거랑 말한다는 것도 뭔가를 인식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씩 사라지거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원래 언어의 목적이 뭔가 그 인간 생활에서 언어의 목적이 뭔가를 작가는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챈들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히라버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네. 그 보내주신 영상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와 화해하지 못할 때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가 자기는 궁금했다라고. 사실 여기서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세계와 사실 이건 진짜 단절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말로 뭘 입에 담지 않겠다. 이 여자랑 이 남자는 그거랑은 좀 더 반대로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 세계와 화해하지 못했다라는 건 거죠. 말씀하신 것 같은 표현이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세계가 안에서 다친 여자와 맞아요. 밖에서 다친 남자라고. 어떻게 그런 문장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궁극적인 좀 질문인데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저희가 거의 얼추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까? 이 주제는 뭘까? 결말이 잘 난 거예요? 결말이 뭐예요? 그래서 둘이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가 약간 러브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다르죠. 네. 저도 이게 쓰면서 이게 사랑의 네. 물음표를 좀 달아놨거든요. 둘이 입은 맞췄대요. 로맨스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로맨스라기엔 너무 미약한 상태로 끝이 나가지고 어떤 인간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쵸, 약간 인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네. 이해? 그런 것 같아요. 사랑? 뭐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게 움직이는 소설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자꾸 말이 끊기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할게요. 저희가 또 주종목이죠. 저희가 좀 선호하는 표현 방식에 좀 어쨌든 다들 남자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말로 네, 주된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표현하는 거 여자는 이게 손바닥에 쓰는 필담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가장 좀 잘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게 편하다 쉽게 말해서 문자파냐 전화파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편하세요, 레이 씨는? 저는 글로 쓰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말보단 글이 낫다. 네. 그래서 글로 막 준비를 해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서 말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표현이라는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작가, 뭐 미술 작가라든가 뭐 영화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볼 때마다 표현이 너무 우수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진 작가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수진 씨는 저는 뭔가 길게 얘기를 할 때는 글인 것 같고 평소에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표현 방식은 그건 것 같아요. 전 댄서분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댄서. 몸으로 네, 현대무용 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직관적이고 맞아요. 네, 직관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꾸밀 수가 없잖아요. 약간 되게 뭐랄까 되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고 본능적인 네. 표현이죠. 근데 얼굴로부터 벌써 표정으로부터 같이 하니까 춤은 그죠 그런 것도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춤이 참 안 와닿는 언어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 거지?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뜻한다는 건 거잖아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선호하는 네. 표현 방식은 외마디 비명 같은 거. 오 쉣.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렇죠. 네. 흠축적인. 너무 진솔하고 맞아. 그게 직관이죠. 그쵸. 그런 게 직관이죠. 그죠. 로맨스 종류는 저는 저도 그린 것 같아요. 레이 씨처럼 말을 잘 이렇게 유려하게 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뭔가 있어야 돼요. 틀이 저한테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여기 뭐 상태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손에 뭐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파워포인트 하나 들고 포인트 레이저 그쵸. 포인트 같은 거 멋있게 들고 막 이렇게 탁 눌러가면서 막 빙빙 돌면서 대화하라고 발표하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절대 못 하고 발표 스크립트 하나 꼭 지고 있어야지 참고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글이 좀 편한 것 같고 요즘에는 저는 좀 영상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에 관심도 많고 뭐 어떤 문법, 영상 문법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줌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줌 아웃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그런 영상 문법으로 좀 표현하는 게 요즘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화 보는 되게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거 관심하지. 볼 때 근데 재미는 있는데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여기서 왜 저랬을까? 네.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배웠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저것보다는 이게 낫지 이렇게 않나?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색다른 표현 방식 같은 거 볼 때마다 저도 메모 같은 것도 해놓고 나중에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도 구성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생각한다, 여자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편지를 쓴 부분은 이제 너 하면서 너는 뭐 기억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상을 지칭해서 그냥 편지를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특이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앞 챕터. 첫 번째 챕터.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첫 문장인데 그 첫 문장 쭉쭉쭉은 뭐 굳이 시점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읽혀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제네바에는 들리지 않았다. 누구 얘기인가요, 이거? 전 이게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첫째 장이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니까 잠깐만 첫째 장이 있었지. 보르헤스 얘기했었는데 뭐지? 하면서 다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점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스위스에 갔다는 사람은 누군 거지? 도대체 누구지? 저는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한강? 네, 한강. 그 프롤로그처럼. 아하. 네. 근데 그 보시면은 처음에 1이지만 맨 네. 뒤가 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맨 뒤 0은 좀 시 같은 이탈릭체로 돼 있고 네. 1번 첫째 장은 작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진짜. 그거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냐면은 보르헤스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낸 걸까? 보르헤스 하면은 이제 뭔가 도서 쪽이 생각나고 도서관 그리고 나서 도서관 얘기도 하고요. 뭐냐 제네바에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가 보았다면 무한히 황홀했을 성 갈렌의 도서관을 둘러보았고 네. 전 이 부분에서 레이시가 이래서 골랐나 이 책? 도서관 얘기해서 일단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아까 뭐냐 그 뒤에 로맨스 형이 얘기한 보고 첫 실어증을 고치게 된 네. 프랑스어 단어가 비블리오테크입니다. 그렇죠. 그게 불어로 도서관이란 장소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쪽도 어떤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르헤스 얘기를 하고 성갈렌 도서관 얘기를 하고 비블리오테크까지 나와 버렸으니 이것도 어떤 분명한 축이긴 하겠다 이 소설에서. 하지만 남자와 여자 얘기를 할 때 도서 관련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히라버 얘기만 할 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혹시 보르헤스랑 한강 얘기 아닐까? 남자가 보르헤스고 여자가 한강인 거예요. 소설 안에서. 왜냐하면 보르헤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말년에 시력을 잃었거든요. 여기서 남자가 그랬고 여자는 실화인데 한강 작가랑 좀 결이 비슷하잖아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한강 작가가 보르헤스에게 바치는 어떠한 그런 찬사 혹은 어떤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겉으로 보르헤스를 갖다 두고 그 안에 남자 여자를 자기랑 보르헤스라고 생각을 하고 쓴 걸까?
그래서 그 1챕터의 화자는 그러면 그 한강이다. 한강이 맞는 거죠. 아, 좋은 추리 같은데요. 추리 소설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오블리 아니 비블리오테크 비블리오테크.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그 단순한 프랑스어는 아닌 거잖아요. 네, 비블리오테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 하면 라이브러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라이브러리는 라틴어 계열에서 왔고 비블리오테크는 그리스어 계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여자가 비블리오테크라는 단어를 보고 말을 되찾은 것처럼 히라보에서도 뭔가 찾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윤옥 독서에 관한 명언 중에는 책을 읽는 건 작가와 대화하는 거다라고 그런 상호작용과 관련된 그런 명언들이 많은데 뭔가 이 대화에서도 말이 나오고 말과 말 사이의 관계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비블리오테크라고 상징하는 그 언어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히라버 시간에 히라버로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여자가 알았으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고대 철학자 중에 네. 그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다고 제가 아,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수학자. 몇 명 모르거든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도 등등, 몰라서. 네. 소크라테스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모아놔 가지고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어. 학파가 있었던 철학자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게 권력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막 파괴되고 막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레이 씨의 말이 되게 와닿네요. 히라보로 만약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네, 알게 이제 됐다면 곧 알게 되지 않을까요? 배우고 있으니까. 필담으로 이제 네. 손바닥에 도서관 뭐야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말 트이고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되지 이거 않을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왜 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퀴즈 중에 등 뒤에다가 몰라요. 그림 네. 그리면서 이 그림이 뭔지 유추하는 그런 퀴즈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이걸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손바닥에다가 도서관이 뭐야라고 제가 쓰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내 기준으로 맞아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눕혀가지고 눕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쓰는 사람이 기준인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하고 해볼까요? 지금 여기 너무 더워서 신체 네. 정책에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너무 더운데 네. 뭐 한번 써봐 주실래요? 짧은 아무 문장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단어 세 글자짜리 단어 하나 써주시면은 해볼까요? 한번 써봐 주시면은 제가 한번 맞출 수 있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미음을 쓰는 것 같았으나 네. 그 미음을 갑자기 어떤 동그라미가 뒤집어 싸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한글에 없잖아요. 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음 쓰길래 뭐 문학소년단이 마이크 쓰려고 아.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철자마자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거나 아, 그래야 이런 되겠다.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 규칙이 되겠다. 좀 하면 아, 가능하긴 네네.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잠 아, 모음이 영어 붙어 그쵸?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영어는 그냥 네. 헬렌 켈러 C구, 보니까 E구, F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는 이렇게 뭐 B는 뭐 이렇게 이런 해가지고 터치로 네 터치로 어. 입력을 오. 바꿔주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의 감각이 또 무뎌지게 되면은 다른 감각이 또 더 살아나긴 하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 맞아. 아까 수화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이 둘은 수화로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배운 수화는 독일어 수화고 네. 여자는 한국 수화 쪽이기 때문에 수화로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원래는 여기 써있던 질문이긴 한데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냐. 저 한때 되게 수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아, 그거 너무 어렵다던데요. 수화는 뭔가 만국 공통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화 한번 익히면 세계 어디를 가든 나는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언어마다 네, 수화가 그렇죠. 따로 있더라고요. 네. 당연하게도 사실. 맞습니다. 국가마다 수어가 다르고 한국 표현 중에 몇 가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맞아. 그런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는데 수화와 수어. 그 레이시가 해주셨나? 아닌데 언젠가 이 얘기 저희 했었었는데 문학수련단에서 수화가 아니라 제가 이 소설을 썼던 걸까?
좀 세계관의 붕괴가 멀티버스인가요? 저랑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쵸, 맞아. 네. 수어와 수어는 다르다. 뭐가 옳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수어가 옳은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과 한국어처럼 같죠. 네. 네, 손으로 하는 언어라고 하는. 저는 어렸을 때는 한문을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한문을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점점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눈높이 이런 거 하셨나요? 아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자격증 따기 이런 거 방과후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 독일 다녀온 이유도 독일에 관심이 많아서 잠깐 갔다 온 독일어에? 건데 네 그래서 독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그 독일 문화원에 지금 강좌를 보고 있습니다. 뭐 오. 괜찮은 그럼 지금 거나 독일어를 할 수 있으신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하셨습니다. 독일어가 진짜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쓸데도 없고 막 어. 이제 독일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음. 그렇다고 하는데 음. 관심은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독일? 어렸을 때 독일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고. 알아요. 네. OST가 유명한. 네, 맞아요. 마지막에 그 OST가 나옵니다. 음. 네. 그거 보고 또 뭔가 개인적인 사건으로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독일인 같은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욕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이렇게 비꼬는 건지 몰라도 아. 그때 딱 그걸 듣고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나의 영혼의 짝. 수진 씨는 뭐 있나요? 저는 글쎄요. 예전에 스페인어를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한번 이제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관심이- 배우고 나셨어요? 그 입문을 들었어요. 입문 수업을 학교에서 개론을 듣고 그 다음 방학 때 멕시코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방학 때 스페인을 갔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요. 근데 스페인에서 되게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말의 아름다움은 약간 남미 스페인어가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고어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현대 스페인어는 스페인어에서 쓰는 스페인어는 굉장히 짧고 되게 많이 변형이 돼 있고 조금 덜 따뜻하더라고요. 인간들이 덜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실망을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해가지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전 프랑스어. 음. 프랑스어가 항상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랑 일본어. 이제 일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아직 배우려는 의지는 없긴 한데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잘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일본어를 좀. 프랑스어보다는 그래도 일본어? 네, 일본어가 첫 번째입니다. 무슨 노래를 가장 알아듣고 싶으세요? 일본 노래 중에 엑스제팬의 그 무슨 러스티 네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칵테일 이름이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몰랐어요. 러스티 네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엑스제팬에 약간 미쳐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두근두근해요. 그런 1997년도 그 도쿄돔에서 했던 라스트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사람들 다 미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지? 도쿄 하면서 그거 누가 따라해서 하동 아저씨가 따라해가지고 제가 엑스제품만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 그런 일본에 가고 싶은 게 진짜 그것 때문에. 저도 독일어 다음으로 배우고 싶은 게 일본. 보통 엑스제팬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오늘 히라버니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니에요. 이거 또 있나요? 되게 그런 자 레이 씨,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네. 자 히라버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걸까요?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나요? 그럼요. 그걸 기대하고 오셨다고? 이게 혼자 읽는 거랑 사람들과 같이 읽는 건 좀 많이 다른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을 저도 많이 이게 느끼고 뭐 많이 남겼다고는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소화를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을 계획인데 이 정도의 질문거리 그 챈들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보르헤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내용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만 좀 힘들었나 싶어가지고 또 네이버에 힘을 빌려봤어요. 히라버 시간 해서 다른 분들이 읽으신 뭐 블로그에다 올린 거 이거 좀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좋은 문장들만 쭉쭉 페이지 번호 붙여서 나열해 두시고 내용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은 없고 문장이 정말 좋은 책이었다. 거의 이런 평이 주라서 이거는 한강 작가가 뭐 이런 자기도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히라버 시간 한강 쳐가지고 그 센치한 감성으로 네, 검색해 보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네, 가는데. 새벽에 노트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분의 생각이. 책 갈 피.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인데 오늘은 이 인상 깊었던 문장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각자 원래 하나씩 얘기하긴 하지만 더 추가로 이렇게 막 많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빛나는 문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좀 레이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43쪽에 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편지에서 이제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 여자가 그 히라버 시간에 히라버 수강생 여자는 아니고 네, 예전에 독일에서 만났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43쪽에 정말요? 귀가 안 들려서. 말이 귀가 못하네. 네, 아, 43쪽에 무언가를 잃으면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보이는 세계를 이제 이름으로써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히랍식 논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이 씨는 성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저를 깨달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을 가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논증을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네, 논리적이고 좀 뭔가 성찰적인 배움을 얻으려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도 이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뭔가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문장도 뭐 계속 얘기할까요? 아니면 더 얘기해 주셔도 하나씩 될 것 하나씩 같아요. 할까요? 바로 할까요? 네네. 그리고 저는 유독 그 편지 부분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싶은데 바로 다음 페이지 44쪽에 나는 당신에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 마침내 모든 것을 부셔버린 걸까요? 라는 되게 빠르게 말하긴 했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이 모든 편지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에 포스트잇 붙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붙였거든요. 이유가 어리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몇 번은 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안 빛나는 붙였어요. 단어는 딱 한 번만 썼을 때 효과를 보는. 그래서 저도 어리석음이 내 어리석음인가 사랑의 어리석음인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문장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수려한 문장은 아닌데 그 여자의 감정 상태에 대한 표현이 있는 문장이 함축적인 게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냐면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린다. 이 똑같은 문장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기 해부학적으로 혀와 목구멍 이렇게 짚으면서 이쯤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 문장을 보면은 참 여자가 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많겠구나 생각도 많이 드는 문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한 두 문장 골라봤는데 일단은 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당신의 얼굴은 내 눈꺼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인데 너무 로맨틱한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작가다. 대단한 시인이자 네. 그런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또 두 번째 인상 깊었던 문장은 페이지 182인데
색색의 우산들로 붐비는 방학식 날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버즈라이트 이어가 그려진 우산을, 그 아래 보이는 아이의 반바지를, 무릎에 박힌 파달만한 갈색 점을 알아본 것을 모른다. 이건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라면 그릴 수 있겠어요. 이 풍경을. 그리고 이 장면을 뭐 사진이든 영화든 이렇게 찍으라고 했을 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생생한 문장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표현 보면서 심지어는 영상으로 찍는 게 훨씬 덜 생생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 아기가 막 왜 지금 왔냐고. 네. 원래 그쵸.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만나면은 안 된다. 막. 근데 그 아이의 그 얼굴 표정이 네. 얘기하지 네. 않았는데도 너무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을까요? 저도 정말 책갈피를 정말 많이 꽂았는데 저는 그런 감각적인 묘사들이나 이런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나와서 21페이지에 풍경을 묘사한 게 있어요. 밤은 고요하지 않다. 밤블록 너머에서 들리는 고속도로의 굉음이 여자의 고막에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 같은 칼금을 긋는다. 흉터 많은 꽃잎들을 사방에 떨구기 시작한 자목련이 가로등 불빛에 빛난다. 가지들이 휘도로 흐드러진 꽃들의 육감, 으깨면 단냄새가 날 것 같은 봄밤의 공기를 가로질러 그녀는 걷는다. 자신의 뺨에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따금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이것도 이 봄밤을 걷는 이 여자, 이 풍경과 이 감성이 너무 잘 네. 느껴지는 네.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같은 느낌으로 페이지 79페이지에 이거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곳은 지금 깊은 밤이야. 창문을 열어놓고 볼륨을 줄여 네 CD를 들으면서 이따금 따라 흥얼거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한대요. 고수다. 아. 그러면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죠. 진짜로 그래서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한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편지는 여름에 읽어서 저 이거 더울 때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방에 선풍기 틀어놓고 밖에 나가서 습한 공기 들어오는데 읽었는데 좋더라고. 막 그래서 한낮에 무더위를 보상한 듯 서늘하게 젖은 공기,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 어둠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요. 풀냄새, 활엽수들의 수액 냄새가 진하게 번져 있는 골목, 새벽까지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 뒷산과 이어지는 캄캄한 자풀숲에서 밤새우는 풀벌레들. 그 속으로 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게 문학 수저더라고요. 하는 거는 아빠도 엄마도 다 그 문인이시고. 아 그러세요? 네. 형제자매도 네, 다 문학 형제도- 수저라서 네, 형제도. 이게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뭐 물론 고도로 훈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랑 말장난치면서 노는 거 중에 오늘은 조선시대식으로였나요? 조선시대식으로 이름을 지어보자 하는 인디언식. 복수원식이라 그래서 또리 돌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막 엄마는 막 펄펄 내리는 눈의 슬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네. 그러고 어렸을 때 놀지 않았을까 싶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97페이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상상이 가는 거야. 수십 대 승용차들이 캄캄한 공용 주차장에 소리 없이 웅크리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드라이버로서 또 웅크리고 있나 봐요 밤새. 그러니까 혹시 차에 애칭이 있나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런 거 수카. 한번 인디언식으로 이음 지어주세요. 근데 요즘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슬프네요. 네 이름 지으면은 이제 슬플 것 같아요. 그다음 챈들러 씨의 문장은 뭔가요? 우선 페이지 39쪽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알아듣지 이거를? 근데 정말 저희 취재 많이 했겠다. 근데 저희가 또 눈 감고 있어도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뭐 이런 거. 저도 이 문장 되게 좋았어요. 엄청 오히려 감각되지 않는 게 시간일 것 같기도 그렇죠. 하면서 살면서는
와 그리고 그 막막함이 뭔가 느껴져요. 여기서 감각되는 게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쌓아요. 스택을 한번 쌓고 나중에 터트립니다. 나중에 터트려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이 둘이 입 맞추는 거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전에 당신은 나에게 천천히 입 맞추었지요. 이마에, 눈썹에, 두 눈꺼풀에 마치 시간이 나에게 입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터트리는 거죠. 앞에서 이제 시간이 감각된다라고 해놓고 그거랑 뭐 너무 또 많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인상이 더 깊어져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페이지 55쪽입니다. 그에 비하면 언어는 수십 배 육체적인 접촉이었다. 시각으로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에 비하면 언어는 수십 배 육체적인 접촉이었다. 라는 게 사실 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었거든요. 언어가 왜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거지? 언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또 필담으로 또 손바닥에 써보지도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정말 언어가 너무나도 육체적인 언어이겠구나, 접촉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그렇죠. 주파수나 진동 같은 게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감각해야 되는 네. 것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진동 육체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취재 진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한 2년 걸렸다 그랬나요? 이거 집필하는데. 네. 그렇죠. 2년 정도 정말. 그 여자가 이제 말을 좀 잃은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책에 그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다 맞아, 이런 맞아, 표현이 맞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 자체도 공간을 차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그 지점도 너무 한강 같은 거예요. 딱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곤조곤 자기 목소리를 먹어가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모르겠네. 여자는 아무래도 한강이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엄마가 여자를 낳을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약을 많이 먹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한강 작가의 실화라고. 어느 정도 그러면 챈들러 모르겠네. 씨의 제가 추리가 맞았네요. 맞네요. 네. 다른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되게 자전적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아까 그 아이랑 인디언 이름 짓기 놀이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잘 못하는 안 하는 거니까. 뭔가 퍼즐이 하나씩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이 느낌이. 정도의 채널입니다. 저희가. 문학소년단이 이 정도라고요. 그 수많은 블로거들이 하지 못했던 걸 또 그러니까. 해놨네요. 혹시 우리의 이 대화가 한 줄 평에 영향을 미칠지 네. 궁금하네요. 이 책에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맨스 정이요. 네. 로맨스 정입니다.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 0.5점 상승하겠습니다. 그다음 레이 씨는요? 네, 레이입니다. 읽기 전에 그것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두자.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그다음 수진 씨는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인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챈들러 씨는요? 안개가 짙게 낀 국립중앙도서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올랐어요. 저도. 약간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풍부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많이 그 작가도 자꾸 인터뷰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눈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대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었는데 살짝은 그래도 보이는 어슷하게 보이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다 같이 눈에 비닐을 두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체 어떤 풍경인지에 대해서 네. 똑같이 비닐을 쓰고. 아무튼 뭐 그런 시간이었고 또 오랜만에 또 레이 씨랑 이렇게 대면으로 녹음했는데 어떠셨는지. 지난 녹음에서 제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다니고 있는 학위 과정을 마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계속 할 것 같고요. 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단파 스튜디오 엄청 오랜만에 오고 줌으로 나눴지만 새로운 수진님도 보고 챈들러님이나 로맨스 좀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번에는 또 제가 추천드린 책들이 몇 권 그쵸. 이게 네, 포함되어 맞아요. 있는 것 이것도 같아서 드렸죠 그때 네. 이풀기 때. 그쵸 이풀기 때 네, 나왔어요. 맞아요. 레이 씨가 어떤 추천해 책인지는 주신 얘기는 네. 안 했고 네. 어떤 책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좀 더
더 문화선전단에 더 관심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저희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책 읽나요? 저희가 김영하 작가의 신간이죠. 작별인사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읽어보셨나요? 작가의 말만 읽었습니다. 아, 맨 작가의 뒤에 있는 말만. 작가의 말만 읽었습니다. 이 책 내시고 엄청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소속사 있는 작가잖아요. 블러썸인가요? 네.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사인회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그 집사불체 나온 것도 봤어요. 아 맞아요. 집사부일체 네. 나오시더라고요. 국제도서전에서도 강연하시고 서울국제도서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김영하 작가의 책은 또 저희가 한 번 다룬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떨지 또 이게 요즘 압도적인 1등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흐름을 잘 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눌까요? 레이씨는 저희랑 함께 또 네. 한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봐요로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